완벽주의 성향이 아이의 시험 불안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뭔가 완벽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들은 공부를 잘하는데 시험 불안이 높은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측정을 하고 있지 않지만 시험 불안을 일으키는 원인들 중에 저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11번부터 16번부터 20번까지 아니에요. 4-죠. 16번부터 20번까지 나는 대부분의 시험에 대해서 불안한 느낌을 받는다. 나는 대부분의 시험 자체에 걱정되고 떨린다. 보니까 앞에와는 좀 다르게 앞에는 수학시험이라서 수학과 관련된 시험 불안을 측정을 하고 있지만 16번부터 20번까지는 대부분의 시험이라고 문항의 전제가 바뀝니다. 이렇다는 뜻은 수학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목에 대한 시험 전반에 걸쳐서 아이가 느끼고 있는 걸 측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대부분의 1-18번 나는 대부분의 시험 점수에 대해서 걱정이 앞서 공부에 집중이 안 된다. 나는 대부분의 시험 문제를 풀 때 안절부절한다. 나는 대부분의 시험을 볼 때 몹시 긴장해서 답이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다. 답이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다에 약간 그렇다고 응답을 했어요. 대부분의 시험 자체가 떨린다에 1이라고 응답 안 하고 옮겼습니다. 이 친구 보니까 지금 지우개를 쓰고 지운 것 같아요. 그쵸? 지울 정도로 바꾸고 싶었나 봐요. 이것만큼은 전혀 아니다는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아마 밟혔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시험이라는 이 말 자체에 전혀 아니다라고 응답하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다른 방향으로 응답하는 뭔가가 마음을 좀 흔든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게 왜 그런지 한번 나중에 인터뷰할 기회가 있다면 물어보면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준비하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파악 가능하시겠죠. 요 문제만 보고 별도 문항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6번, 7번, 8번, 10, 14, 18 요거는 시험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1에서 5번까지 9번, 19번, 20번은 시험 도중에 발생하는 거. 그래서 시험 문항 자체가 상황이 정확하게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은 시험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험 불안, 그렇지 않은 것들은 시험 도중에 발생하는 시험 불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아이들이 예체능에 대해서 시험 불안이 높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보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아마 주요 교과 정도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4-21에서 29번까지예요. 그래서 29번 아래 그냥 언더라인 하나 치고 아래는 학원 의존도고 그 위에는 이제 부모-자녀 의사소통입니다. 여기는 자녀 학부모 의사소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어를 좀 혼재해서 썼습니다. 자, 21번부터 9번까지 한번 같이 볼게요. 나의 소신을 부모님과 거리낌 없이 의논할 수 있다. 조금 아니다래요. 그래도 약간은 의논할 수 있네요. 내가 원하는 바를 부모님께 부탁드리면 겁이 난다. 이 친구는 이런 거 겁내하는 스타일 아니겠죠? 부모님과 대화하면 만족스럽다. 오, 그렇다라고 응답했어요. 엄마가 말을 잘 받아주나 봐요. 근데 1번은 어때요? 내 소신을 엄마랑 거리낌 없이 의논할 정도까지는 아닌 거예요. 만족스럽긴 하지만 부모님께 말씀드리려면 조심스럽고 어렵다. 뭐 이야기할 거 있으면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스타일이었었지. 아까 수업 시간에도 자신이 모르면 그냥 막 질문하는 애예요. 부모님과 대화를 나눌 땐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것이 편하다. 얘는 그런 성격 아니죠? 네. 나에게는 부모님과 의논할 수 있는 비밀이 많다. 많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죠. 나는 부모님의 잔소리가 귀찮다. 뭐 아주 귀찮지는 않은가 봐요. 엄마가 상당히 애를 좀 잘 컨트롤하거나 비위를 좀 잘 맞춰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나는 부모님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잘한다. 잘한대요. 나의 느낌은 부모님이 솔직하게 잘 털어놓는다. 그래도 솔직하게 털어놓는데요. 얘는 그냥 솔직한 애예요. 원래 성향 자체가. 이건 엄마니까 솔직한 게 아니라 얘는 그냥 자기 생각을 말을 안 하면 속이 답답한 애예요. 그냥 모르는 거 있으면 훅훅 끼어들어서 질문하고 그냥 막 자기 표현하고 뭐 전혀 아니다 하면은 이걸 누가 보든지 상관없이 그냥 여기에 전부 다 1번이라고 이렇게 응답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아이예요. 그냥 남 시선은 별로 신경 안 쓰는.
이 친구의 부모 자녀 의사소통은 제법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보통의 아이들도 이 정도는 나오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보통인 선에서 머물러 있지 않을까. 다만 여기서 엄마 마음을 후벼 파는 부분이 하나 있다면 거리낌 없이 의논할 수 있다에 조금 아니다. 네, 뭐 이런 부분들. 비밀이 있다. 약간 있죠. 전혀 없지 않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고요. 네. 지금 이 친구는 엄마의 문제로 비춰지는 부분들은 사실 많이 없어요. 왜냐면 본인의 어떤 자기 주도력이라든지 자기 고집, 자기 결정성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질문들이 있었죠. 거기 대답하는 것들을 보면 문제는 이 친구 안에 있지 않을까. 30번부터 36번까지는 학원 의존도입니다. 얘가 얼마나 학원에 의존적인 학생인지 볼게요. 다른 사람부터 네. 뭐 이거는 뭐 질문만 한번 보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학원을 많이 다닌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성적이 안 오르는 것은 학원을 안 다녔기 때문이다. 유명 강사가 있다면 당장 그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싶다. 성적이 오르지 않더라도 학원을 다녀야 된다고 생각한다.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성적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반 1등은 어떤 학원을 다니는지 궁금하다. 학교 수업을 중심으로 스스로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좋은 데에 갈 수 없을 것 믿는다. 다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이 친구가 대략 어떤 아이인지 좀 처음에는 전혀 몰랐던 아이가 한 아이가 대충 눈앞에 보이긴 합니다. 물론 선명하게 보이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친구의 결과지를 한번 같이 보시면서 나머지 내용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각각 항목마다 점수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요번만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봤고 학습태도 보면은요. 보통 약간 낮음 정도 상태예요. 그냥 낮은 편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친구가 응답한 것들을 그냥 고스란히 원점수로 봤을 때는 중간에서 약간 아니거나 좀 많이 아니거나 전혀 아니거나 이런 상황이었었죠. 이건 아까 응답했을 때도 그랬어요. 뭐 그쵸? 그런 거 이거를 꼭 이렇게 접어서 올려드리고 싶어. 이거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그래프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0점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점수죠. 여기는 플러스 점수예요. 이게 뭐냐면 딱 이 검사 문항에 보통이다라는 게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보통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으면 얘는 보통이에요. 그러면은 딱 점수가 0점입니다. 마이너스로 나왔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다 쪽으로 응답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쪽 방향으로 응답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라고 응답을 했으면 이쪽으로 응답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얘네들은 중간에서 왼쪽, 중간에서 왼쪽, 중간에서 왼쪽으로 응답을 했죠. 그러니까 세 가지 요인 모두 얘는 부정적으로 응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막대 그래프의 길이가 길면 얼마나 많이 부정적으로 응답을 했는가죠. 모든 항목들에 대해서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다 이렇게 응답을 했으면 어떻게 가 있겠어요? 여기까지 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찌됐건 얘는 점수가 정 가운데에서 이쪽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다 부정적으로 응답을 한 거예요. 얘가 어떤 방향으로 그러니까 긍정적인 응답을 했는지 부정적인 응답을 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배경으로 회색 박스가 있습니다. 회색 박스는 딱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통인 아이들이 이 점수대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보통인 상황인지 아니면 보통을 벗어나는 상황인지를 좀 살펴보려면 여기서 시작을 하니까 여기서 간 이 그래프의 끝이 이 친구의 점수잖아요. 막대 그래프니까 시작점에서 끝나는 부분이잖아요. 이 점수의 이 끝선이 이 박스 안에 들어있으면은 보통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얘처럼 이 끝선이 이 보통 아이들의 박스 반쪽 바깥쪽에 이렇게 있으면 얘는 안 좋은 겁니다. 많이 안 좋거나 좋거나 하겠죠. 뭐 때로는 뭐 주의입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안 좋은 거고 부모 자녀 의사소통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안 좋은 거고 학원 의존도 같은 경우에는 좋은 거고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능동적 학습도 마찬가지예요. 능동적 학습은 보통의 아이들은 이렇게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의 아이들의 점수는 무엇이냐라고 본다면 그냥 요거는 딱 요 부분까지만 이야기하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넘어갈게요.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보통의 아이 하고 끝나면 돼요.
하위 45%의 아이들의 점수예요. 하위 75%의 아이들의 점수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건 여기가 전국에서 1등이라고 볼게요. 이 검사에 응답한 아이들 중에서 여기가 전국에서 꼴등이라고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55등, 25등 사이예요. 그래서 여기가 하위 45%에서 40%다, 40%. 네, 죄송해요. 여기가 하위 75%.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 점수대 아이들이 보통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왜 딱 가운데가 평균 아닙니까? 여기가 평균인데 왜 상하 대칭이 아니에요? 여긴 심각한 거예요. 여기가 보통이고요. 여기가 좀 좋은 겁니다. 보통의 아이들은 약간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와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능 같은 경우에는 IQ가 딱 정 가운데 평균 100이죠. IQ가 100을 기준으로 좀 더 좋은 IQ가 표준편차 1만큼인 115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마이너스 표준편차 1만큼도 괜찮습니다. 근데 지능이 마이너스 표준편차 1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85보다 낮아서 70 이사이에 있는 아이들은 경계선 지능이라고 불러요. 얘네들은 대략 한 13.8% 정도의 아이들인데 전체 얘네들은요 지능 때문에 정상적인 수업이 힘들어요. 그리고 표준편차 마이너스 2에서 더 벗어나는 아이들 있죠. 그러니까 지능이 70보다 더 낮은 아이들은 얘는 특수반에 가야 돼요. 정상적인 범주 안에서 사회생활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수준의 낮은 지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정신지체, 내지는 지적장애, 여러 가지 이제 있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에요. 심리도 그에 준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안 좋은 아이들은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빼고 갈 거예요. 그런 것들은 뭔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범주 안에 들어오면 그냥 크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자, 이번에는 학습 전략 볼게요. 아까도 그랬지만 학습 전략이 그렇게 높은 아이는 아니었었죠. 네, 보니까 그래요. 수학 학습 전략 그나마 거기서 응답했었던 거 있죠. 풀리지 않는 문제도 끝까지 풀어보겠다. 이런 데서 점수가 그나마 좀 많이 올라왔고, 인지학습 전략이라든지 메타인지 전략은 보시는 바처럼. 근데 여기 앞에 화면 보시면요, 여기 있죠. 여기 지금 보니까 인지 전략이 37.68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 커트라인을 떨어진 게 대략 한 2점 몇 정도로 떨어진 거잖아요. 2점 몇 포인트 점수로 떨어진 거잖아요. 얘가 여기서 딱 3포인트만 더 했으면은 이 그래프가 쏙 올라와서 정상 보통 범주 안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럼 이 결과만 봤을 때는 얘는 낮은 편이잖아요. 낮음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낮음이라고 진짜 볼 것이냐? 혹은 아이가 응답하면서 혹 미끄러지거나 그런 것들은 없지 않을까? 그렇죠? 이게 정말 오차 범위가 1도 없이 정확한가? 라고 본다면 좀 러프하게 오차 범위를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로 봐주셔도 괜찮아요. 보통의 경우에 신뢰도와 타당도에서 오차 범위가 대략 한 2.5%에서 3.5% 잡히는데, 이건 검사 문항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조금은 더 큽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라고 보시면 좀 돼요. 그러니까 이런 턱걸이 하고 있는 애들 있죠. 얘도 그렇고 얘도 얘는 괜찮네요. 턱걸이 하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은 그냥 이 언저리에 있어서 그냥 고만고만하게 판단해 주시면 돼요. 딱 결과를 보고 얘는 낮음이다, 보통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보시지 마시고,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얘가 높게 측정이 됐을 수도 있고 낮게 측정이 됐을 수도 있다. 원래 여긴데 여기로 나왔을 수도 있고요. 원래 더 나빠져야 되는데 여기로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다른 내용을 보면 이 친구의 어떤 경향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경향을 파악해 보면
아, 원래는 조금 더 낮게 나오는 게 맞을 텐데 라는 생각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보통의 경우에는 더 높아요. 높아야 돼요. 네. 일단 메타인지라는 키워드 자체는 엄마들이 좋아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들을 학원에서 다뤄주면은 학원에서 엄마가 귀에 걸리는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메타인지 같은 경우에 엄마 귀에 좀 잘 걸려요. 왜냐면 2000 대략 제 기억으로는 2012년에서 한 14, 15년 정도까지는 메타인지가 그 우리나라 서점가를 강타했어요. 다큐멘터리 시장부터 시작해서 교육 시장을 거의 강타한 컨셉이고, 이때 치고 나온 몇몇 회사들이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도 그런 학원들 있죠. 이런 거 메타인지 학습한다 우리는, 이런 학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학원들이 나올 정도로 이 키워드들을 엄마들이 좋아해요. 어려워요? 아, 인지는 그냥 기억법 정도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냥 더 잘 기억하기 위한 방법.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배운 내용을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본다면, 메타인지 능력은 이 기억법을 큰 틀에서 다시 보는 거예요. 아, 나는 이거 지금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 전략을 사용하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이걸 잘 알고 있을까? 문제를 풀었는데 이건 내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었나? 아니면 답만 맞춘 거 아닌가?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메타인지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걸 제3자가 나를 이렇게 모니터링 하듯이, 그래서 내가 나의 뇌의 일부분이 마치 선생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의 공부를 관리 감독해주는. 그래서 너 지금 이대로면 공부 지금 계속해도 괜찮아? 너 지금 진도 속도가 너무 느려. 너 이렇게 공부해서는 이거 시험 문제 보면 틀릴지도 몰라. 이런 경각심을 계속 불러일으켜 주는 게 메타인지라고 보시면 돼요. 네. 솔루션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시험 불안인데요. 요 그래프, 보통 여러분들도 설명을 하실 때는 이 꺾은선 그래프를 거의 메인으로 보시면 좋아요. 이따가 그냥 원래 정상적인 그래프를 처음부터 다시 보면서 어떤 부분들을 포인트로 집어낼지는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지만, 이 친구는 전반적으로 시험 불안이 상위 4%의 아이들보다 다 낮아요. 다 좋습니다. 일반적 요인만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얘가 이거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번 파악을 해보면 좀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아이고, 여기 뒤에 좀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부모 자녀 의사소통과 학원 의존도, 부모 자녀 의사소통 보니까 어때요? 생각보다는 커트라인에 딱 간신히 걸려 있죠. 긍정적으로 응답하긴 했어요. 전체 점수를 우리가 이렇게 산출해 보진 않았지만 왔다 갔다 거리는 게 해보면은 0점에서 원 점수가 보통에서 약간 그렇다 정도로 측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좀 더 나오는 게 사실 더 좋습니다. 왜냐면 일단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엄마랑 그냥 의사소통하는 게 별 문제가 없는데,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응답에서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중학생 정도면은 좋은 편일 거예요. 어찌됐건 이 친구는 전체 아이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의사소통이 좀 더 좋아야 된다. 하지만 엄마가 자녀를 다루는 데는 뭐 큰 문제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문제는 이 친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그런 것들을 엄마가 그렇게 키웠을 수도 있겠네요. 총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을 하려면 딱 이것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건 지금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검사지를 하나씩 읽어보는 게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아이의 마음을 파악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냥 뭐가 중요하다, 뭐가 덜 중요하다 이런 거 없이 그냥 이 친구가 무슨 생각하고 있구나, 공부와 관련해서 무슨 생각하고 있구나, 그거를 이해하는 게 일단 1번이고요. 두 번째는
그래프를 좀 볼 거예요. 내지는 결과 중에서도 몇몇 핵심적인 부분들만 볼 겁니다. 그럴 때는 딱 요 세 가지에 플러스 알파 정도 하시면 좋아요. 하나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시험 불안. 플러스 알파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을 하신다, 결과표를 바탕으로 상담을 하신다, 그러면은 요 세 개만 탁 뽑아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잠깐 빠뜨렸는데 1.5가 있어요. 혹은 그냥 좀 다른 이야기인데 이 검사 결과를 맨 처음부터 맨 끝까지 나오는 이런저런 항목들을 다 읽어서 엄마한테 이야기해 주려는 생각은 1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딱 3개만 뽑으라라는 이야기예요. 이 3가지만 뽑으면 큰 틀에서 이 아이가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공부에 대해 상처를 받고 뭐 이런 것들을 큰 틀에서 이해가 됩니다. 저 3개 검사지 한번 읽으면 그냥 끝나요, 사실은. 저는 상담을 할 때 이 12가지 검사 항목들 중에서 그냥 이 중에 보통 한 2개 혹은 3개만 뽑아가지고 그걸 조합해서 어떤 원인을 하나를 찾아요. 그리고 그냥 그 이야기만 합니다.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 둘, 3개 딱 뽑아가지고 그냥 딱 그것만 가지고 어떤 하나의 이야기만 만들어요. 그래서 얘가 이래요라고 할 때 그래서 이래요라는 건 교과에 대해서 실제로 드러난 문제예요. 요거까지만 이야기하고 쉬는 시간 좀 갖도록 할게요.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솔루션 뒤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뒤에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이 검사, 이 TLP를 감행할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 혹은 감행한 다음에 드는 많은 생각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상담했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일종의 공통된 압박감은 뭔가 낮게 측정이 됐어요. 점수가 낮게 나왔어요. 그럴 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거짓말 조금 섞어서 저는 SCA부터 TLP까지 지금까지 수천 명의 아이들을 상담을 해오면서 심리, 여기서 낮게 측정되고 여기 자기효능감이 낮아요. 그럼 우리 아이 자기효능감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라는 질문. 우리 아이는 동기가 낮은데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런 질문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으면 꺼냈지 어떤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해 준다거나 이런 거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제 상담은 심리 상담을 인트로로 가져가요. 여기에서 아이의 공부의 문제점의 원인을 여기서 찾아요. 그 다음에 결국에 수학학원이니까 수학 공부를 해결해 줘야 돼요. 심리 상담해 줄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리고 엄마들이 이런 거 원래 요구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그냥 엄마는 그 저런 단계들 건너뛰어서 그래서 성적은 어떻게 하면 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적을 오를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아이가 시험 불안이 낮으나 시험 불안이 높다. 그러면 우리는 시험 불안을 어떻게 높여주겠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학원의 프로그램이어야 된다니까요. 솔루션 자체가. 그게 없으면 만들면 돼요. 근데 수학학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주 명쾌하게 잡아드릴 수가 있고, 영어학원이나 기타 교과목도 시험 불안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잡아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중에 제가 소개해드리는 몇몇 가지들은 여러분들 학원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조금 힘드신 것들도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마다 난이도가 다른 문제를 줘야 될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학원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이들마다 뭐 공부하는 양이라든지 속도라든지 난이도를 조절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그래도 되는 환경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다면 바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로 예를 들면 자기효능감 같은 것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학원에서 얘는 확인된 조절 동기를 높여, 이게만 높고 내재적 조절 동기가 낮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높아져요? 어떻게 하면 높아지죠. 높아지는데 그걸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학원만의 어떤 프로그램이 있지 않는 이상 그 이야기가 그런 방식으로 나오게 상담이 일단 첫 번째로 전개되면 안 되고, 전개됐을 때는 그냥 심리에서 얘가 지금 이런 부분이 문제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공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잡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라고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솔루션이 필요 없어요. 솔루션은 우리 학원의 프로그램이어야 돼요. 왜? 그래야 우리 학원 다니거든요. 이거 진짜 순수하게 심리적으로만 접근을 한다? 그러면 얘가 진짜 흥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학원이 흥미를 높여주는 프로그램이 만약에 없거나 혹은 없어도 되거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흥미가 낮아요. 근데 우리가 흥미를 크게 문제 삼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흥미를 높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초등 영어 시장, 초등 수학 시장 같은 경우에는 흥미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삼을 거면 우리는 솔루션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학원에 솔루션이 없고 얘가 수학 공부에 대해서 흥미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거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 학원 프로그램이 아이들의 수학적 흥미, 영어적 흥미를 높여줄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돼요. 어떤 수업 시간에 게임을 한다거나 발표를 한다거나 아이들이 즐겁게 소통을 한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지만 이걸 문제 삼고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흥미가 좀 낮아요. 그냥 쓱 지나가세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원래 중요한데 다른 것들이 사실 더 중요해요. 그리고 흥미가 낮아서 이런 게 낮기 때문에 또 흥미가 낮은 거이기도 합니다. 해서 이 원인을 다른 데서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승전 이쪽 포인트로 가져가서 그게 우리 학원의 프로그램이랑 연결이 돼야 돼요. 그리고 사실 중학교 이상은, 중학교 특정 학년 이상은 흥미 낮아도 성적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진 않아요. 흥미가 낮으면 약간의 부정적인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크게 막 저거를 막 신경 써가지고 흥미를 최대한 높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갖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나머지 대부분의 것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시험 불안 하나로 퉁치고 넘어가고, 자녀부 학부모 의사소통 이건 그냥 엄마 혼내기용이에요. 학원 의존도 아이 혼내기용이에요. 사실 여기에 엄마 책임 일부 있죠. 왜냐면 아이가 학원에 의존적인 건 엄마의 탓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학습 전략인 학습 태도는 이 친구가 현재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태도는 어떠한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한 거니까 곁다리를 끌고 들어가시면 되고, 그래서 보시는 게 자기효능감, 목표 지향성, 시험 불안 이 세 가지만 보시면 되고, 여기에 대한 검사 문항이 가장 많이 배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쵸? 여기에 18문항, 여기에 뭐 이제 한 20문항 정도, 19문항이죠. 그 다음에 시험 불안에만 20문항 배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문항 중에 대략 한 절반 정도를 이 세 개, 그리고 하나 덧붙여 간다면 부모 자녀 의사소통, 그러면은 이제 대략 한 68문항, 전체 120문항 중에서 68문항이니까 절반이 넘죠. 그런 문항들이 아이들의 저런 것들을 측정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조절 동기를 읽어내실 수 있는 역량이 되시기 시작한다면, 저게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이제 저런 이야기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자기효능감, 목표 지향성 동기, 시험 불안 이 세 꼭지만 가져가시면 돼요. 세 꼭지를 가져가시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전 단계에서 해야 되는 거는 일단 검사지에 아이가 뭐라고 응답했는지를 읽어내셔야 돼요. 여기서 읽어낸다는 뜻은 이 친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그냥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일단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요. 여기는 일반적으로 학원 프로그램들이 이런 것들을 그냥 기본적으로 다 챙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지전략 같은 경우 우리 학원의 수학학원이라고 볼게요. 우리 학원에 오답 노트 쓰게 해요. 그리고 오답 관리 이렇게 해요. 누적 복습도 이렇게 관리를 해요. 데일리 테스트 봐요. 그 다음에 월간 테스트 봐요. 이러면서 아이들이 주기적으로 이 내용들을 푼 내용들을 계속 정리해 나가고 있는지를 학원 시스템 안에서 잡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솔루션이 이거여야 된다고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네. 요거를 보고 이걸 막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다만 공부를 아주 잘하는 아이들도 학습 전략이나 학습 태도에서 꼬집을 만한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거기 하나 탁 꼬집어가지고 얘가 정말 다 좋은데 이것만 고치면 지금보다 더 좋아질 거예요. 하고 아주 구체적인 학습 전략을 얘가 놓치고 있는 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냥 볼게요. 배운 내용을 3-6번입니다. 배운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 단원 목차 또는 핵심적인 단어를 뽑아 외운다. 이건 수학학원에서 사실은 반드시 아이들에게 시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단원 목차 외우기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목차가 머릿속에 안 들어있다는 뜻은 얘가 지금 뭘 배우고 있다는 게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냥 배운 내용들이 모리알처럼 머릿속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반드시 챕터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챕터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를 그 아래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생각을 아이가 머릿속에서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면 뭘 배웠는지 가지수도 셀 수가 없고 뭔가 머릿속에서 뭔가를 찾아다녀야 될 때 그 가이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순환수수가 뭐더라? 소수가 뭐지? 이렇게 그냥 너무 낮은 단위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방정식인가 함수인가? 이렇게 판단해야 돼요. 방정식이면 방정식 어디에서 뭐지? 이렇게 판단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길잡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문제가 풀리지 않았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풀이 과정을 하나둘씩 잡아나갈까 하는데 반드시 머릿속에 폴더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폴더를 만들 때는 폴더 이름이 정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도 이 크게 4가지의 폴더 그리고 각각의 폴더 안에 3가지의 폴더들이 따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개념이 있는지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건 암기하셔야 되죠.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줄줄이 외우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외우셔야지만 어떤 아이의 시험 불안 혹은 자기연감이 높게 났을 때 이 정도 상이면 지금 학습 전략에서 이 정도는 굉장히 낮을 것 같은데 가서 봐야죠. 그때 찾아가는 애들이에요. 쟤네들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12가지 검사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출력하신 다음에 화이트로 지워요. 화이트로 지우고 시험지를 딱 6개 만들어 두신 다음에 그냥 월수금 해가지고 딱 2주 동안 6번 테스트를 한번 셀프 테스트로 보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걸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생각해 봤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당연히 이거 다 지우셔야겠죠. 아니면 칸만 이렇게 딱 두시면 돼요. 칸만 크게 4칸 여기에 세부적인 칸 3개 해가지고 싹 적어놓고 그냥 다 적어보는 겁니다. 되게 작은 노력이고요. 작은 신경이고 작은 마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대부분의 것들이 이미 결정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하신다는 뜻은 진짜 TLP를 가지고 아이들의 공부 마음을 잘 파악해서 우리 학원이 잘 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보겠다. 내가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걸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아침은 아니죠. 오늘 점심이니까. 여기까지 오시는데 들인 여러분들의 수고스러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 어렵겠어요? 근데 안 하세요. 아마 여기에 지금 거의 30분 가까이 계시는데 30분 중에서 이거 하시는 분 10분도 안 되실걸요? 우리는 알지만 안 해요. 그쵸? 귀찮으니까. 그리고 안 해도 되는 이유를 금방 찾아요. 다른 방식으로 해도 된다라고 핑계 댑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직접 이렇게 시험지 만들어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어요. 이거 안 하시고 그냥 뭐 보고 몇 번 보면 되겠지 몇 번 보면 되겠지 해서 중간에 하나 놓치거든요. 그 놓친 거 평생 동안 놓칠 거예요. 절대 그 머릿속에 안 달라붙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했던 잔소리랑 비교해서 보시면 똑같은 걸 거예요. 그쵸? 하라고 해도 아주 그냥 지구 끝까지 안 해요. 그러면 지구 끝까지 가서 하게끔 만들어야겠죠? 각자 릴레이로 오늘 테스트 봤습니다. 사진 올릴까요?
네, 좋아요. 지금은 외웠지만 내일 되면 까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복 테스트 봐야 됩니다. 그래서 2주간의 간격을 두고 네, 이틀에 한 번씩. 네, 지금은 알 수 있어요. 이건 퍼포먼스예요. 내일 가면 까먹을 수 있습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기억하시죠? 그래서 어느 한 분이 스타트를 끊어주세요. 제일 먼저 하실 분 혹시 오늘 집에 가자마자 테스트 오케이 한 번.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좋습니다. 세 번째. 얼마든지요. 그리고 시험지 만들어서 올려주세요. 그리고 같이 공부 한번 해봐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섹션 1, 섹션 하위 요인, 섹션 1, 2, 3, 4만 적어놓고 저기다가 이렇게 적어놓는 거죠. A4 용지 반만하게 2장으로 만들어서 출력한 다음에 가위로 잘라가지고 위에 거 적고 밑에 거 적고 뭐 좀 더 괜찮으면 여기도 한번 남겨보는 거죠. 심화학습으로. 여기까지 외우면은요, 여러분들은 이미 이 틀 자체를 머릿속에 꿰차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문항 번호까지 매칭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박이죠. 그래서 검사지 하나 그냥 딱 해놓고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이 중에서 자기효능감을 물어보는 문항은 몇 번에서 몇 번인가요? 혹은 실제 시험 문제도 있습니다. 다음 중 자기효능감을 물어보는 문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풀리지 않는 문제는 스스로 답안지를 활용해 최대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뭐 이런 것들을 내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어떤 개념들은 이걸 물어볼 수도 있고 이걸 물어볼 수도 있고 이걸 물어볼 수도 있는 약간 중의적인 맥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제가 아까 문항 같이 리딩하면서 적절하게 조금 파악은 해드렸어요. 일단 이 친구 총평하고 쉬는 시간 갖고 이제 이어서 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봐야 될 게 뭐라 그랬죠? 네, 맞습니다. 일단 자기효능감부터 볼 거예요. 자기효능감 결과를 그냥 여기다가 적어 볼게요. 자기효능감이 일반적인 자기효능감은 높은 편이지만 이 친구는 아까 높다고 나오는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냥 상위권이니까 네. 자기효능감 상. 그 다음에 수학적 자기효능감이 없지는 않지만 아주 낮아서 문제가 되는 수준은 아니에요. 이만큼만 표시를 할게요. 화살표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이고 이게 수학이에요. 그 다음에 목표 지향성 동기는 얘는 자기조절 동기가 확인된 조절이 압도적으로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한번 같이 보실 필요는 있어요. 확인된 조절 동기는 쉽다고 했죠. 그냥 재수생 생각하면 돼요. 재수생의 마음이에요. 초등학생인데 재수생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친구의 검사지 맞나요? 그렇죠. 이 친구의 이름이 이재동. 그 다음에 보면은요, 수행 회피 동기가 좀 높게 나타나고 있고 나머지 것들은 딱히 뭐라고 이야기하기 좀 애매하네요. 그렇죠? 수행 회피 동기가 있어요. 근데 아까 검사한 거 봐서는 이 친구가 수행 회피 동기 있는 게 약간 좀 의아하기는 해요. 달라요? 이준서 요거요? 얘 이거 아니에요. 지금 보는 거 이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다른 검사지예요. 요거는 그냥 결과지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종이로 좀 잘 볼 수 있기 위해서 출력해온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트가 아니에요. 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목표 지향성 동기까지 살펴봤죠. 시험 불안 보죠. 시험 불안 뭐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일반적인 거 빼놓고는 다 낮아요. 오히려 수학에 대해서는 시험 불안이 오히려 낮습니다. 부모 자녀 의사소통 그냥 뭐 보통이에요. 네. 아까 우리가 문장을 직접 읽었을 때보다 보이는 정보가 좀 덜하죠.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검사 결과를 그냥 딱 처음부터 이렇게 봤다가 볼게요. 딱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효능감이 매우 높은데 수학 시간에 하는 거 조금 떨어져? 그러면은 다른 교과목보다는 수학을 조금 더 애가 자신 없어 하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수행 회피 동기가 그나마 조금 있다고? 그러면은 이 친구는 혼나기 싫어서 공부하는 수준이네. 다른 거 뭐 공부가 좋아서 한다거나 이해를 잘하고 싶거나 이런 것들은 안 보이네.
시험 불안이 없네. 그냥 딱 여기까지잖아요. 그 밖에 나머지 내용들이 뭔가 생각나는 게 없죠. 근데 아까 우리 아이 하나하나 읽을 때 어떠셨어요? 내용들 하나하나 읽을 때.